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그저 근거가 있으신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예. 거라서. 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방금 들으셨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선고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말씀드려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역대 최장이란 기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역대 최장일까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번까지 포함해서 3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기준들이 있어요. 일단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후에 얼마인가 이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보다 짧습니다. 11일 만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이미 17일째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했죠. 변론 종결 후 기준으로요. 그리고요. 탄핵 소추가 된 뒤에는 얼마나 걸렸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미 90일째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 주말이잖아요. 다음 주 가도 이미 이 기록이 깨지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다 봐도 역대 최장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는 기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요. 이거 좀 빨리 좀 뭐 결론 내주시죠. 이런 공톤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순서상 윤석열 대통령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속히 선고기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하는 결론은 다르죠. 그렇지만 공통점은 이거 좀 조속히 좀 뭐 매듭 지어 주세요. 이겁니다.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깊숙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모셨거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임주혜 변호사. 탄핵심판 선고 지금 뭐 2가지 기준으로 기록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뭐 늦어지게 되는 건데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통상 이 헌법재판소가 예고를 해요. 언제쯤 하겠다. 통상 며칠 전에 예고를 합니까? 보통 2, 3일 전에 얹어 선고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통 다른 재판 같으면요. 변론이 종결된데 종결하면서 선고를 언제 하겠다 밝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 그 평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표결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얼마나 소요될지가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변론 종결하면서 바로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판결문이 완성된 이후에 선고 2, 3일 전에 언제 선고하겠다 이걸 알리게 되는 겁니다. 짧으면 2일, 길면 4일 전에는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오늘까지 안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 뭐 월요일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2, 3일 전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담받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보통 법원에서는 뭐 관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예. 전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전에 해왔던 그런 관행을 가급적 따르려고 합니다. 일종의 안정성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특히 탄핵 심판 같이 사회적인 영향을 예. 정말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경찰 병력 같은 부분도 헌법재판소 앞에 배치할 그럴 부분들도 준비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그런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습적으로 선고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전날 내일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침에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전날 정도는 뭐 하루 정도 준비를 해서 뭐 생중계 여부도 그때 이제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겠지만 당일 기습적으로 하는 건 없었고 최근에 있었던 뭐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언제 선고하겠다고 알려줬었거든요. 이틀. 네, 보통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이틀 전에는 이번에도 선고기일을 알려주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뭐 예고는 없었어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왜 선고 예고도 안 나오게 늦어지는가요? 원래는 이게 뭐 한 열흘 전부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3월 14일이거든요. 오늘 정도가 가장 유력한 선고 날짜다. 이렇게 누누이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빗나갔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모릅니다. 정확한 거는. 그러나 법조계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추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늦어지나? 일단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판과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지금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만장일치를 되게 만장일치 의견을 내려고 헌법재판관이 애를 쓰는데 지금 만장일치 여부가 확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옆으로 가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선고만 남았거든요. 한덕수 총리권을 먼저 선고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 건가?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약간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요, 지금요, 이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갈라진 여론을 의식해서 조금 시간을 뭔가 좀 냉각시킬 시간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겁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경철 위원은 저 4가지 중에 혹시 추정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저게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 하라고요? 예, 이게 뭐 그냥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변수가 뭐 제 생각에는 한 수십 가지 되는 고차방 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린 거죠. 혹시 저 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만장일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청와대 출입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 이게 만장일치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만장일치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부담을 줄이는 게 만장일치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똑같은 의견을 다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논란이 빌고지더라도 비판받을 게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판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과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너 이거 계엄 사태 잘못한 거잖아. 12월 3일 날 잘못한 걸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과거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본다는 거죠.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올 여파까지 헌법재판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종의 정치적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소 정치적이라는 뭐 여러 법학 논문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냥 법으로만 판단한다면 아주 쉽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 이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논거는 단순히 법 위반만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그런데 요즘은 판단하는 거죠. 압도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이게
법원의 최근에 뭐 홈플러스 얘기도 있었지만 회생법원이 이게 회사가 잘못 운영한다 빚 많다고 예. 바로 파산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어. 아, 미래 가치는 남아 있는 거야. 그럼 감안을 하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회복될 수 있어. 예. 그렇다면 회생법원이 회생을 판단하는 겁니다. 음. 이게 대통령의 파면도 그런 변수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만 보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8명의 만장일치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서 지금 조금 늦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소영주 후보자께서 아까 소개해드린 4가지 뭐 마지막 거는 기타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네네. 3가지 중에 혹시 생각하시는 이유하고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한덕수 그 총리의 선거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그 이유는 같고. 빼도 될 것 같고 만장일치 부분은 어차피 극명한 여론과 같이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일부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이 자체가 극명한 지금 대립 상황에서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불복을 할 거예요. 봐라,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용이 됐으나 예. 이렇게 한 재판관이 얘기한 것들 이게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인용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라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도 1시간 전까지 6대2로 갈려 있다가 마지막에 8대0으로 마지막 조정을 해서 순간에. 8대0 인용결정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늦어지는 이유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비교하는데 그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말하자면 헌법 위반 행위와 예. 이 내란의 행위는 우리가 돌이켜보건데 전두환 빼고는 없었어요. 97년도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예. 아주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헌법 질서의 위반이 있는지를 아주 신중하고 조목조목 써 내려가야만 예. 향후에 이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에서의 참고 그리고 향후 헌법에 대한 개헌에 있어서의 예. 내란죄의 참고사항 어떻게 보면 교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내란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내란의 헌법 행위를 지금 아주 섬세하게 다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지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헌재 재판관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있어야 되지 않을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결정문을 지금 고심고심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다. 결정문 쓰는데 지금 신중에 신중을 계속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되니 신중을 거쳐서 지금 평의 열고 계속 쓰고 있다. 뭔가를 쓰고 있다 지금. 그 얘기군요. 그러면 임주혜 변호사께는 우선 법조계에선 지금 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됐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예.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과중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줄줄이 선고할 그런 탄핵 사건들이 있었고요. 뭐 워낙 많이 들어왔죠 지금 그리고 헌재로. 틈틈이 권한쟁의 사건들도 껴 있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해결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만 어제 우리가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 검사 산인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나왔잖아요. 예. 이 부분을 보자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평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예. 이 평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만 해온 것이 아니라 예.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탄핵 사건들 변론이 종결된 것들은 계속해서 평의를 함께 해오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날 우리 헌법재판 8명 모이세요. 평의합시다라고 평의를 하는데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고요. 잠깐 뒤에 요것도 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그럼?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치러지기 예. 때문에 그 방식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뭐 오전과 오후를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어떤 사건을 다룰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을 부분은 어제도 8대0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결론이 나오는 순서대로
판결문을 정리하고 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견이 좀 일치를 하고 지금 이견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건부터 빨리 의견이 똑같이 모이는 것부터 빨리빨리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물론 탄핵 심판의 그 중요성, 특히 한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에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8대 0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다만 어제 이제 감사원장이나 검사 살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 건 먼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평일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다듬는 작업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결정문을 썼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 쓰고 그냥 평의만 계속 하는 단계로 봐야 됩니까? 결정문도요, 사실 결론에 따라서 이미 여러 인력들, 재판 연구관 같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달리한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이미 써놓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 헌법재판소의 이 최종적인 이 판결문은 예. 국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을 설득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 그대로 역사에 남는 그 자체로 그립니다. 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학계의 의견, 이전의 논문 자료, 이전의 선례 모든 부분들을 참고해서 초안은 잡아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면 평의 과정에서 나왔던 재판관들의 각각의 논거, 다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미 어떤 판결문은 지금 역시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변론 재개, 재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최상목 권한대행 권항쟁의 심판에서요. 예. 사실 선고 날짜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선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밝히기도 그때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물론 그때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떤 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이 좀 짧기도 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번 정도만 변론기 더 열렸고 금방 또 선고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예. 물론 변론 재개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다만 여기서 변론이 다시 재개되게 되면 그러면 뭐 마은혁 후보자가 그 사이에 뭐 임명이 돼야 되고 또 복잡한 다른 문제가 있군요. 지금. 그렇죠. 그런 변론에 참여해야 되냐 또 여러 가지 변수의 변수가 개입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심판하는데 변수가 따져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뭐 자꾸만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변수가 지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세 분과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해 보이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이거죠. 언제. 지금까지는 오늘이 가장 유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나갔거든요 오늘. 그럼 언제냐는 거죠. 달력 형태로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만 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나간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달력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일요일 빼고 17일부터. 그럼 월요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별게 없다 그래요 일정이. 그럼 혹시 이날 하는 건가? 근데 아까 얘기 좀 시청자 들어보셨죠? 이거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틀 전에. 그러면은 근무일 기준이면은 이틀 안 맞아요. 17일이면. 이거 아닌 것 같고요.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있어요. 여기는 일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19, 20, 21일. 여기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럼 가능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있죠.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나옵니다. 혹시 그럼 이거 끝나고 그 다음 27, 28?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임지혜 변호사. 변호사서 보시기에 언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저 날짜들 중에. 사실 이거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헌법재판소는 관례나 전례, 선례를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예, 예. 그래야지 어떤 혼돈이나 안정성이 좀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예.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 조심스럽지만 원래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많이들 금요일. 얘기를 하셨죠. 예. 이 금요일이라는 것이 다음 날 이제 주말이 시작되니까 일정 부분 좀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주중에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이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주말을 앞둔 날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판결문을 쓰는 작업에 예. 막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것을 발표하는 선고 직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예, 되는데 그렇다면은 앞서 이 부분을 작업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18일에 박성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수요일 정도에 이제 금요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부분을 밝히고 예고가 되고 작성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적어도 이틀 정도는 충분히 판결문을 다듬고 최종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예측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는 21일로 지금 날짜 좀 약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거 날짜 지나보면 압니다. 이게 정확히 맞추신 건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도 선고 날이 잡히면 선고를 생중계할까요? 지금 우리가 변론 과정은 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변론 직후에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준 생중계급이라고 보여지긴 했어요. 예. 하지만 엄밀히 생중계를 하는 것과 녹화는 다릅니다. 일단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안전한 관리라던가 법정 내의 소란 행위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사회적인 파급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의 관례들을 보자면 이 선고 날은 모두 다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측면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생중계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전의 관례를 따른다면 이번에도 생중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관리를 따른다면 금요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생중계 역시 이루어질 것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데 뭐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명확한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사실은 그냥 추정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